네,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 아침부터 오른 소리 진행의 싱커의 김성애 소장입니다. 오늘은 바로잡습니다를 이면에 배치한 조선일보 이야기, 윤명 의원과 관련된 대형 오보가 났는데 이것도 바로잡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김종인 대표의 기본소득, 그리고 정세균 총리의 기본소득 관련된 논쟁, 김태년 의원의 마이웨이, 마지막으로 미국 지금 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오보 경쟁 탈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팩트, 잘못된 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잡습니다를 이면에다 배치하겠다는 패기 넘치는 조선일보. 오보로 현실을 중대하게 왜곡하거나 타인의 명예에 상처를 입힌 경우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한 데 그치지 않고 오보를 낸 경위까지 밝히겠습니다. 보도 오랜 지난 시절 정정 보도를 게재한 경우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은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시각과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무려 손봉호 위원장,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윤리위원회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도 숨 쉴 틈 없이 오보를 내고 있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5월 30일자에 나왔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딸 학비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냈다고 밝혔던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고 나서는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입학한 김모 씨, 자기 딸이죠. 그 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납기비금으로 조성했다라는 이 페이스북의 글을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얘기죠, 지금. 바로 이 얘기입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으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얘기인데요. 이 보도가 있었던 12년 3월 13일 이전인 12년 2월 3일에 이런 내용의 글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가 글을 올립니다. 신포에 계시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방에 부르시더니 봉투를 내미셨답니다. 돈입니다. 많은 돈. 눈이 둥그레지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무조건 받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딸이죠. 저게 아빠 감옥 간 뒤에 아빠도 없이 태어나서 외롭게 자라서 늘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 일하다가 너희 부부 만나 결혼하고 하나를 낳았는데 너희 부부가 만난 거는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이렇게 앳된 시절부터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앳된 시절부터 정대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함께 활동을 해왔는데 어떻게 가슴이 안 아프겠냐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다면서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는다라고 손주에게 학비를 대주는 심정으로 김봉동 할머니께서 윤미향 대표에게 돈을 준 겁니다. 그거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라고 표시한 거죠. 이것은 이후에 만들어진 김복동 장학금과는 별개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윤미향 대표가 앨범을 뒤척이면서 이 김복동 할머니의 마음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를 깔고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을 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완전히 오보죠. 이거 과연 조선일보가 바로 잡을지 이면에 바로 잡습니다의 이 기사를 낼지를 지켜본다면 오직 팩트, 잘못된 보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조선일보의 주장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의 기본소득 논의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 보는데요. 김종인의 경제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제시할 듯하다고 하죠.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김종인의 비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치의 본령은 사회통합, 국민통합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대책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간 미래통합당에서 대기업 성장유제 정책을 내놨었는데 이걸 바꾸고 이념 색채가 적은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라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은 뭐 들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것이 실현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에 맞게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액을 월급처럼 주는 것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코로나의 큰 파도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여러 대책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전 뭐 김종인 대표가 이 정책으로 미래통합당을 설득하면 좋겠지만 박근혜 경제민주화 제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선거 땐 쓰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혁신을 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이 기본소득 논의가 정말 일어나서 김종인 대표가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면 저는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여러 후보들,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등은 앞으로 못 쓸 사람이라는 얘기를 김종인 대표가 이미 한 바 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뭐 미래통합당의 새로운 주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음번 대선은 자기가 치르고 자기가 집권을 한 다음에 40대 경제 잘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이렇게 갈 것으로 좀 지켜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정책 내놓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미래통합당이 정말 전 간절하게 바라는데 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겠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기본소득보다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역부족이다.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인데요. 청년부터 도입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까요? 질문이 이겁니다. 사회안전망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등이 제한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 맞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다 하면 좋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고용보험의 수혜를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지지를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은 다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냉철한 분석이죠. 우리 사정을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기본소득이 되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보탬이 돼야 한다 하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겠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인당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정도가 돼야 기본소득 규모가 나오는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세균 대표는 지금 제일 아픈 건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한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이 기본소득 없으면 정말 어려운 청년들이나 이 노약자, 이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는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이 정치적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정치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를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속 시원한 뉴스인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협상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인 일요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개헌하겠다. 국회의장단도 선출하겠다라고 선언했죠. 3차 추경은 6월 중에 통과시켜야 된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죠. K법안을 당론 1호로 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겠다. 즉 질병 관리하는 쪽에 힘을 더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차관도 더 두겠다는 건데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범에 정해진 날짜에 개헌할 것이며 이게 6월 5일이죠.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야당은 협조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국회법 5조 3항에는 임기 개시 후 10일 안에 집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조 2항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첫 집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정한 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속지록을 땄기 때문에 좀 오타가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고요. 코로나19 위기를 생각하면서도 한시를 늦출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6월 5일 개헌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5일에 개헌하고 의장단 선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80석의 위험인 거죠. 개헌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한 책임 국회도 선포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개헌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미래통합당에게 선언했습니다.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하는 거죠.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는 6월 8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협상하겠다. 사실 일주일 안에 다 모든 걸 하겠다는 거죠. 표결료 상임위원장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안은 11대 7이죠. 11대 7인데 이렇게 할지 아니면 18석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협치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11대 7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법사위 등 저쪽이 목리를 부릴 상임위는 가져올 필요가 있겠지만 18개를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식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전 법사위나 예결위 중에 하나 가져오는 것, 특히 법사위를 꼭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미국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지금 뭐 난리죠. 이 미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철호 통신원께서 본인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주시고 신문에 기고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숨진 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러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29일부터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막고 밤늦게까지 시위는 계속됐고 경찰 500명이 넘는 시위 참여자를 체포했습니다. 지금 현지 사진들입니다. 주말인 30일 시위에는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였죠. 낮 12시경에는 LA 랜드마크인 그로브 쇼핑몰 근처의 공원에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만여 명의 시위대는 집회를 가진 뒤 경찰이 차량 통제를 해주는 삼가 길을 따라서 베버릴스 쇼핑센터까지 도보로 행진을 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10대 30대까지 젊은 유색인종이 많았지만 LA 진보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연대 시위 형태였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집회 현장. 여러 인종의 미국인들이 함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행진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길가의 시민들은 구호를 같이 외치며 동조했습니다. LA 지역의 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그로브 쇼핑몰과 베버리 쇼핑센터 두 곳의 집회가 시작과 마무리 장소로 정한 것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위가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오후 3시경 블랙 라이브스 매터, 로스앤젤레스 등이 주도하는 공식 집회가 마무리된 후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대를 분산시키기에 페어팩스기를 중심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해선을 종용했고 이에 시위대는 경찰차를 부수고 방어하는 등 폭력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쓰는 일부 시위대에 고무탄과 체류탄을 쏘면서 대응했지만 대치가 이루어진 여러 곳에서는 대부분 시위는 폭력을 자제하는 평화 시위였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쏘지 마라, don't shoot, 모든 경찰은 악당이다, 그걸 ACAB라고 하는데 All cops are bastards 라고 하고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Black Lives Matter,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No justice, no peace 같은 구호들을 외쳤다고 합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뚫자고 시위대를 선동하는 사람에게 평화 시위를 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고 하고요. 간혹 상점의 유리창이 깨진 곳에서는 시위대가 경비를 서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데들은 지금 구찌 이런 베버릴스의 유명한 가게들은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팥반을 다 쳐놨죠. 시위 양상이 다시 급변한 것은 오후 6시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로브몰과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의 명품 상점들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브몰 내에 노스트롬 백화점하고 애플스토어, 레이반 가게 등이 약탈자들이 난입해서 물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고, 그로브몰에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기도 했답니다. 페어팩스 근처의 상점 여러 곳이 약탈을 당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버리힐스 로데오 거리의 명품 상점들은 대부분 미리 상점 유리창을 커다란 나무 판자로 막는 공사를 해둔 상태여서 약탈의 피해를 크게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죠. 약탈자와 시위된 다른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약탈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적당한 상점을 물색하다가 가져온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등으로 상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실어 날랐다고 하네요. 일단 약탈이 시작되면 시위에 참가했던 일부도 약탈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시위대가 약탈자로 돌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위대는 이렇게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편 LA 가세티 LA 시장은 오후 4시경 밤 8시부터 일요일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명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베버리힐스, 산타모니카, 컬버시티 등 LA 인근 여러 도시들의 통행 금지를 명령을 해놨답니다. LA 시장은 저녁부터 상황이 격화되니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700명의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불타있는 차 같은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1992년 4월 29일 흑인 폭동 당시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던 한인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한 흑인 인권운동이 무시된 것에 항의하는 시위가 차량을 불태우고 상점 약탈로 이어진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시위 참석자가 시위 현장 ABC 뉴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던진 말이 아주 귓전을 울린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인 줄 아는가? 지금 당신이 겪는 당혹감과 공포는 우리가 매일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아름다운 빌딩을 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 시위가 좀 계속 격화되고 있고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약탈된 현장 사진들도 나오고요. 빨리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계속 예고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 방위군까지 이제 지금 셰리프 같은 경우는 연방 보안관이고요. 이 보안관들 말고 주 방위군이 투입되는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소식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아침부터 옳은 소리 김성혜였고요. 매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